안녕하세요. 김토리쌤과 함께하는 2025년 생명보험 등록시험 공통편 상 30분 총정리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토리쌤. 1장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명보험의 의의와 역사. 먼저 생명보험의 정의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동질의 위험을 대비한다. 틀린 보기로는 이질의 위험, 즉 다른 위험이라든지 상부상조가 아닌 붕우유신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틀린 보기구나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라는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해서 알프레드 마네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이름을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 뭐 파스칼이라든지 헨리라는 사람은 생명표를 만들고 사망률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거랑 아예 다른 걸 했기 때문에 길게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면 마네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명보험과 유사한 제도로서 사만시대에는 계라는 제도가 있고 신라시대에는 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먼저 사만시대 계는 여러 사람이 돈이나 곡식 등을 수렴한 후 경제적,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걸 계라고 하고, 신라시대 보는 어떤 종교를 바탕으로 발전했냐라고 나올 때는 불교를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생명보험이 최초로 도입된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말이 나올 때는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연도까지 외우는 건 무리지만 무슨 조약이냐고 할 때 을사조약이라든지 다른 조약이 아닌 강화도 조약을 고를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험회사가 제일 먼저 생긴 건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는 조선생명보험회사가 최초의 보험회사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가 나올 텐데 60년대는 기본적으로 단체 보험 위주로 판매를 많이 하였고 70년대는 개인 보험 위주로 판매했다. 그리고 국민저축기관으로 지정된 거는 몇십 년대, 60년대고 특징은 방금 말한 것처럼 단체 보험이 성장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70년대 가장 큰 이벤트는 77년을 보험의 해로 지정하였다. 우리 시험에 연도를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몇 개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험의 해는 몇 년도인가 할 때 77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 성장기를 물어볼 때는 80년대가 맞고요.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한 거는 90년대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 우리 IMF 때 4개의 회사가 허가가 취소되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생명보험의 기능 볼 텐데요. 먼저 사회보장제도라고 해가지고 큰 틀에서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입니다. 대표적인 오답 보기로는 만족할 수준으로 보상해준다 이러면 틀립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사회보장제도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그 중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는데 우리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 항목들을 준 다음에 이 항목들은 어느 이름에 속하는가가 질문인데 사회보험은 우리가 흔히 아는 4대 보험입니다. 그리고 암기 요령으로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끝 단어가 뭘로 끝나요? 보험, 보험으로 끝나는 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그 다음에 공공부조는 기초생활보장이랑 의료급여 등이 있는데 일단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사람 더하기 복지로 단어가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가정복지. 우리 객관식 시험이니까 다음 중 사회보험을 고르시하면 보험, 사회서비스를 고르시하면 복지. 그럼 보험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걸로 끝나는 게 당연히 뭐겠어요? 그게 공공부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 생명보험 자산 운영의 원칙은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공익성 이 4가지를 탁월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4가지를 균형감 있게 운영하겠다라는 게 운영 원칙이고 특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성은 유동성이라고 해가지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확보를 뭐라고 하냐? 유동성이라고 해주면 되고 대표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뭐냐면 예금이랑 채권 등이 있겠습니다. 수익성은 지금 제가 빨갛게 적어놓은 이거 있잖아요. 요 이율들이 괄호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익성은 무슨 이율로 할인되어서 무슨 이율 이상의 수익률을 운영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 이 이상의 이율은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적용이율, 뒤에도 적용이율. 괄호가 2개 연속 있을 때 둘 다 같은 글자인 적용이율을 선택하기가 심리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과감하게 이 문제에서는 둘 다 적용이율로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비중이 많다라고 나오는 보기는 대표적인 오답 보기니까 이것도 좀 체크해 둘게요.
3번 생명보험 산업의 현황과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의 현황 보시면은 생명보험 수입 보험료는 세계 9위인데 이 9위는 직접적으로 순위를 물어보기 때문에 9위란 숫자를 외워주시면 좋고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수입 보험료를 합치면 무려 7위까지 그 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 밀도와 보험 침투율은 순위보다는 그 단어가 뜻하는 바를 물어보니까 보험 밀도는 1인이 평균 지출하는 보험료가 뭐냐? 그게 보험 밀도, 암기는 1인을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험 침투율은 GDP 대비 보험료 비율이니까 GDP란 단어. 밀도는 1인, 침투율은 GDP. 운용자산의 비중 보겠습니다. 이건 순서를 아시면 되는 건데요. 유가증권, 그 다음이 대출, 그리고 현금, 부동산 순인데 유가증권이 1등이란 걸 외워주셔도 좋고 시험에서 유가증권이란 말 대신에 주식과 채권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다. 이것도 같은 유가증권을 뜻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가지고 가임기 여성 한 명당 평균 출생아 수, 이게 합계 출산율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온 다음에 다음 내용이 저출산율을 뜻하는 바이다. 이렇게 틀린 보기에 나올 때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사회 구분 보겠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비율에 따라서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부르는데 대한민국이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간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거든요, 이미.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무슨 사회다? 초고령 사회에 속한다. 다음 노인 사회 보장에 대한 내용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갈수록 노인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들고 있다는 그 뉘앙스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게 65%인데 이게 많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필자가 적어놓은 취지는 부족하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려고 적은 거니까 건강보험으로는 현재 부족하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주요 사망 원인 보시면은 1위가 악성 신생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뭐 폐암, 간암, 대장암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알츠하이머 즉 치매 같은 걸로 인한 사망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생명보험과 재무설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가 상승 리스크가 나오는데 물가가 오를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니까 어딘가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런 내용이고 틀린 보기로는 물가가 오를수록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틀린 보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금융자산 비중은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선진국들은 금융자산이 높은 현실인데 우리는 아직 부동산 자산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뭐냐면은 이 법이 통과되면서 업종 간 구분이 약해져서 현재는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고 보험이 예전에 생각하는 보험 하나로만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가 맞는 보기인데 틀린 보기로는 보험은 단순한 보험으로서만의 역할을 한다라는 틀린 보기가 오답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재무 설계를 볼 텐데요. 우리 크게 사회 초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인생을 나누면은 먼저 이건 소득 그래프는 특정 시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중년기에 소득이 가장 많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출은 전체 연령에 균등하게 중년기가 다소 높긴 하지만 전 연령의 소득 그래프보다는 더 완만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기나 노년기에는 지출이 소득보다 더 많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중년기에는 소득이 오히려 지출을 많아서 남는 소득이 발생하거든요. 이 남는 소득을 잉여 소득이라고 할게요. 지금 했던 거를 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이프 사이클의 특징은 소비가 소득보다 어떻다? 완만하다. 그래서 소비 곡선과 소득 곡선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한다. 김토리쌤 2장 생명보험의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부터 보시면은 가장 쉬운 문제는 이런 거예요. 다음 중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서 대세법칙, 생명표, 수지상등의 원칙 이게 아닌 단어가 나오는 게 가장 난이도가 쉬운 문제고요. 대세법칙부터 살펴보면
관찰의 횟수를 늘리면 일정한 확률이 나타난다. 그리고 생명보험은 다수의 가입자로 구성된 동일한 성질의 위험을 가진 단체여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답 보기로 다수의 가입자로 구성된 서로 다른 성질의 위험을 가져야 한다. 이러면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가입자 수가 많아질수록 어떤 통계 자료의 안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생명표 볼까요?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이 1년간 총 몇 명이 사망할 것인가를 가지고 산출하는 게 사망률 또는 생명표라고 하는데 2024년 4월부터 제 10회 경험 생명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 생명표 이전에 쓰던 걸 국민 생명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 생명표가 아닌 경험 생명표를 쓰고 있다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사망률을 구하는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무슨 율을 구하는 공식은 내가 구하는 그 율의 이름이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망률을 구하고 싶으면 공식이 사망자 수가 앞에 나오고 전체 생존자 수가 뒤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생존율을 구하고 싶으면 생존자 수가 앞에 나오는 건데 우리는 사망률을 구하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앞에 나온다는 거. 수지상등의 원칙은 수익과 지출이 서로 상자 같을 등자 해가지고 납입보험료 총액, 즉 고객들이 내는 보험료, 이거 회사 입장에서는 수입이죠. 지출은 나가게 될 보험금 그리고 각종 기타 지출 비용을 합치면은 수지가 서로 같다 해서 수지상등의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 가정이 뭐냐면은 다수의 동일 연령의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 종류를 동시에 계약했을 경우에 가정하는 건데 틀린 보기로 동일 연령이 아닌 전체 연령이라고 나오는 보기가 대표적인 오답 보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통상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두 페이지를 고르려면 그 중에 하나를 저는 이 페이지로 고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반드시 이해가 될 때까지 숙지해 주세요. 먼저 대표적인 계약 관계자로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그리고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 사업 허가를 받아서 한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위주로 공부할 거고요. 계약자가 하는 일은 우리 내는 돈을 보험료라고 할 거예요.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는 게 계약자가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이 보험료 납입이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이 사람의 자격을 볼 때 건강을 볼까요? 돈을 볼까요? 즉 소득을 보는 게 맞을까요? 하는 일이 건강이 아니고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격요건은 대표적으로 소득이 되겠습니다. 틀린 보기는 이렇게 나오겠죠.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계약자는 오로지 뭐가? 소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냐 없냐를 할 건데 회사가 자격을 본다는 말은 변경할 때 또한 회사가 그 자격이 맞아야 변경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경시 조건은 당연히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다가 맞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도 공동명의, 집도 공동명의 하잖아요. 우리가 안 해봤지만 보험 계약자 또한 다수 유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계약하기 전에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라는 소리와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피보험자 보겠습니다. 피보험자는 정식 명칭은 보험 대상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은 당연히 보험 사고의 대상이 된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하고 자격 요건은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격이 있다는 것은 변경할 때 회사가 보겠다는 건데 피보험자는 변경 자체가 뭐하다? 불가합니다. 못 바꾼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피보험자도 우리가 안 해봤지만 뭐 태아보험부터 단체보험까지 여러 명이 피보험자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이 된다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수익자 보겠습니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을 수익자라고 할 거고 내는 돈은 보험료, 받을 돈은 보험금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수익자는 정말 사람이면 됩니다. 그 말은 자격 요건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인데 자연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 법인은 법에서 만들어준 사람을 말하는데 틀린 보기로 반려동물이라든지 식물 이런 것들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내가 변경하고자 할 때 승낙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승낙이 불필요하고
내가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알려만 주면 되는 건데, 단 사망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때는 계약자가 바꾼다고 무조건 바꿔지는 건 아니고 사고 전까지 누가 피보험자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여야 됩니다. 수익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법정 상속인들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다수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시면은 시험에서 다수가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볼 때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다수가 가능하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자격이 없다는 말은 알릴 의무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는 그 의무가 있지만 수익자는 자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알릴 의무가 필요 없다. 그럼 계약 전이 아닌 계약 후에 알릴 의무가 두 개 있거든요. 주소 변경을 했을 때 의무. 근데 주소 변경이 왜 중요하냐면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서 돈을 낼 사람과 돈을 받을 사람이 알려주면 되는 거고,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돈 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거는 이때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에게 그 의무가 주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깔끔한 화면으로 캡처하셔서 여러 번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보험료의 구성원리, 보험료의 산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쓰던 방식을 3이원 방식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쓰는 방식을 현금 흐름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3이원 방식은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을 3개만 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했다는 건데, 현금 흐름 방식은 이 3가지는 당연히 포함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초율을 적용했다는 거니까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가정 적용해 보시면 예전 방식을 보수적인 가정이라고 하고 요즘 방식을 최적 가정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장단점 보시면은 예전 방식의 장점은 3가지만 가지고 하니까 간단하다. 대신에 단점은 정교하지 못하다가 단점이 되고, 요즘 방식은 반대겠죠. 정교하다. 하지만 단점은 그 과정에서 산출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 사용 국가는 3이원 방식은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고, 현금 흐름 방식은 비아시아 국가들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아시아 국가처럼 현금 흐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생명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계약의 성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자의 권리부터 보시면은 청약 및 청약 철회가 있고, 청약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보시면은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만 철회를 가능하고, 최대는 증권을 늦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는 청약일로부터 30일 내까지 가능합니다. 아래 타임라인을 볼게요.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까지가 원칙적인 청약 철회 가능일이에요. 하지만 증권을 한참 있다가 증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15일이 되면 훌쩍 넘어가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최대는 며칠까지? 청약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 돌아와서 특징 보시면은 청약 철회가 아예 안 되는 불가 계약 3가지가 있거든요. 전문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진단 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이 있습니다. 그럼 청약 철회를 하게 되면은 회사는 어떻게 돈을 돌려주냐면은 이미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3영업일 이내에 돌려줘야 되고, 만약에 3영업일이 지났다 그럼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가산해서 더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단 이 경우에 카드 결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보험할 때 그 경우에는 매출 취소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자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회사에 걸린 승낙 및 거절을 볼까요? 우리 보험계약은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우리 계약자들이 아무리 내가 가입할 의사인 청약을 하더라도 회사가 뭘 안 해주면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 안 하거든요. 그래서 승낙의 이 낙자와 그래야 성립한다는 성자를 합쳐서 우리 사적 계약을 보통 낙성 계약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무진단 계약은 언제까지 거절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승낙이 기본 베이스면 그 반대가 거절이잖아요. 회사가 언제까지 그 거절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인데,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고객도 청약 철회 권리를 30일까지 행사할 수 있잖아요, 최대. 그러니까 회사도 그 권리를 똑같이 가지고 하는 거예요. 회사라고 뭐
몇 개월씩 그 권리를 가질 수 없고 회사도 최대 30일까지 권리를 가지는데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면은 진단계약은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아닌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아래 타임라인 보시면은 청약일로부터 30일 무진단계약은 이때까지 거절을 할 수 있는 거고 진단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까지 거절이 가능한 건데 그럼 그때까지 거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30일 안에 거절이라는 의사표현을 안 했다 회사가 그럼 당연히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다? 승낙이 되는 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은 이때까지 받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라면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 이때는 대출이자는 아니고 평균 공시이율의 1%를 더한 금액을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게 계약이 법적으로 며칠 날 성립하냐를 봤다면 이번에는 고객이 정작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보험을 가입해서 언제 효력을 볼 수 있나요? 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효력은 언제인가를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입하는 무진단 계약은 청약과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1회 보험료 납입일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진단계약으로 하시면은 이때는 1회 보험료와 진단을 모두 실시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1회 보험료와 진단의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한 게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밑에 타임라인으로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무진단 계약은 시험에 나오면은 뭐만 찾으면 되냐면 1회 보험료 납입일이 바로 효력 발생일이에요. 이때 승낙일, 청약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문제에서 진단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1회 보험료와 진단이 모두 완료된 이날이 효력이 발생한 날이 될 거고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댔습니다. 진단을 먼저 받고 1회 보험료를 내도 그게 완료된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카드로 납입했을 때는 카드는 보통 다음 달 20 며칠 날 돈이 결제되잖아요. 근데 카드는 카드 정보를 제공한 날을 1회 보험료 납입일로 보고 카드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날부터는 바로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진단보험에서 원칙은 1회 보험료와 진단을 다 내야지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진단 목적인 질병과 무관한 재해 내가 무릎이 아프다고 알려서 무릎 좀 제대로 진단 받아보세요 했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진짜 사고가 난 거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1회 보험료만 냈다면 바로 보장이 개시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배웠던 계약의 성립은 회사에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여기. 근데 이 승낙이 있기 전에 지금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나더라도 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하기 전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 해준다? 보장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확실하게 이해하고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의 무효, 취소, 해지 사유에 대해서 볼 텐데요. 제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나오는 그 화면 중요하다 했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이 화면입니다. 오늘 할 거 중에 딱 두 개라도 기억하겠다라고 하면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구분하는 거 하나, 그리고 무효, 취소, 해지 사유 구분하는 거 하나.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무효와 취소는 회사가 잘못했을 때 계약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무효 신청할게요 또는 취소 신청할게요 라고 하는 게 무효 취소입니다. 그럼 계약자는 무슨 이득이 있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여기다가 대출이자까지 더해서 줍니다. 먼저 무효는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계약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몇 년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잘못이 뭐냐면은 사망과 관련돼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계약인데 사망보험인 경우에 만약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뭐다? 무효가 돼서 언제든지 행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들의 목숨을 보존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라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언제든지 그 권리를 행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사기,
이런 것들, 즉 선량한 사회 풍속에 반하는 계약 자체가 민법에서 정하는 무효 사유이기 때문에 이때도 무효가 되겠습니다. 취소는 무효처럼 사망을 다루는 중차대한 일은 아니지만 서류를 제대로 못 받았다든지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3개월 안에 취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취소 사유가 뭐냐면은 3대 기본 지키기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취소라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청약서 사본 전달, 약관 전달 및 설명, 자필 서명. 우리 객관식이니까 암기할 때 청약자라고 암기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3가지 외워줄게요. 이번에는 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지를 보기 전에 해지는 누가 잘못했을 때? 계약자가 잘못했을 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회사가 되는 겁니다. 즉 회사는 계약자가 이런 잘못을 할 틈만 노리고 있다가 잘못했네? 그럼 뭐 할 거야? 해지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무슨 돈만 주면 끝이야? 해약한금만 주면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잘못인지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약 전 알릴 의무, 앞서 배웠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계약 전에 알릴 의무가 있는데 그 알릴 의무를 거짓말로 했다든지 누락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당한다라고 우리 표현합니다. 회사는 계약을 해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단 이 경우에도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내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지를 당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아래 5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해지를 안 당할 수 있거든요. 하나씩 볼게요. 회사가 내가 계약할 때 이미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았으면 안 받아주면 됐잖아요. 근데 왜 받아주놓고 해지해서 나를 골탕 먹이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알았으면은 처음부터 거절했었어야죠.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알리고 싶었는데 담당 설계사가 나를 방해한 거예요. 못 알리게. 그러면 그건 회사 측의 잘못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사가 방해한 경우에도 해지를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세 번째는 내가 만약에 고지 위반을 했어요. 회사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으면 바로 해지하면 되잖아요. 또 골탕 먹이고 싶어서 몇 년 있다가 해지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알게 되면은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해지를 하는 거지 그 시간이 한참 흘러버리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에서 1회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장이 개시된다 했잖아요. 이 보장 개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버리면 아이고 거짓말을 좀 하긴 했지만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겁니다. 해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일, 우리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댔잖아요. 그 체결일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난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오래됐으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겁니다. 지금 이 5개 사유는 고지 위반을 했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라는 문제로 아주 자주 나오는 보기니까 반드시 암기할게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 외에도 해지되는 경우 3가지 볼게요. 내가 보험료를 2달 정도 밀렸어요. 그럼 바로는 해지를 안 시키지만 14일 기다려주고 15일째 계약을 해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임의 해지라는 거는 그냥 계약자가 전화해서 계약 해지하겠다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이때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옳다군 하고 계약을 해지해 줍니다. 그리고 감액이란 거는 내 보장을 줄이겠다는 뜻인데 이거는 보험회사 기준에서는 부분 해지하겠다는 말과 동일하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감액된 부분은 그만큼에 대한 해약환급을 지급하고 계약을 부분 해지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해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보험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사망보험금 물어보는데 사망한 경우에 뭐 주나요? 물어봤을 때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실종을 예시로 들 거예요. 일반 실종 같은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몇 년간, 5년간 불분명할 시 법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별실종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라든지 항공기 사고로 생사가 불분명하긴 한데 사망한 게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그래서 1년간 불분명하면은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사망이라고 나올 때는 우리 뭐 쓰나미, 그러면 아예 산불 이런 것들로 그 동네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지체 없이 관공서에서 인정을 하는데 지금 제가 빨간색 해놓은 이 단어들이 괄호로 나와 있을 때 일반 실종은 5년의 법원, 특별 실종은 1년의 법원, 그리고 인정사망은 지체 없이 관공서 이렇게 기억해 둘게요.
장애보험금 보겠습니다. 장애보험금의 정의는 상해 또는 질병에 따른 영구적인 훼손 및 상실의 경우에 지급하는데, 틀린 보기로 한시적이다라고 하면 틀리는데, 예외적으로 한시적 장애 또한 몇 년 이상 넘어가면 5년이 넘어가면은 20%는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험금 청구할 때 지급 기일을 물어보는데, 서류 접수일로부터 접수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3영업일 내에 지급을 하고, 다소 조사가 필요하다, 서류가 또는 미비하다 이런 경우에는 10영업일, 그리고 10영업일 내에 지급 못할 것 같은 경우에는 좀 길어진다고 해서 30영업일 내에 지급. 우리 암기용으로 시험용으로는 3일, 10일, 30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소송이라든지 해외 사고 등은 조사할 게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30일, 10일, 3일 이런 기한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가지급 제도라고 최근 들어서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사고 내용의 복잡 및 판단 필요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일단 주긴 줄 건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하지만 일부는 줄게. 그래서 추정되는 보험금의 몇 퍼센트? 50% 이내의 금액을 미리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는 회사의 조사권을 인정해 줍니다. 아니면 시험 문제는 가지급금 제도가 나오면은 그냥 몇 퍼센트? 50% 이렇게만 기억해도 우리 시험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볼게요. 먼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지금 세 가지 케이스를 볼 건데 세 가지 다 피보험자가 사망할 거예요. 하지만 누구에게 사망하냐를 볼 건데, 먼저 자기가 자신을 해친 경우죠. 그래서 이때는 심신상실 등으로 심각한 의사결정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재사망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렇게 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이때는 재사망보험금 아닌 일반 사망보험금, 즉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이때부터는 범죄입니다. 위에는 범죄는 아니지만 이때는 그 해친 수익자는 당연히 감옥을 가는 거고, 그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 남은 사람은 가해자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원래 자기가 받을 몫만큼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이. 예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피보험자 갑의 사망보험금은 원래는 1억이었어요. 근데 수익자 을이 40%, 병이 60% 받게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병이 어떤 불법 행위로 갑이 사망했다. 그럼 일단 병은 감옥 가는 거죠. 누가 얼마의 사망보험을 받게 된다. 병은 일단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남았어요? 을인데 40%니까 1억에 40% 얼마예요?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을이 4천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미납 폐지 및 계약의 부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험료를 2달 이상 밀리면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줍니다. 바로 실효시키는 게 아니고 14일을 주고, 좀 더 어렵게 나오면 보험기간 1년 미만 계약은 7일 이상이라까지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는데 그건 너무 어렵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체고, 이 채자가 재촉할 채자고 고자가 알리는 거니까 재촉해서 알린다. 즉 독촉기간이라고 해요. 이 독촉기간이 끝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틀린 보기로 14일째 계약이 해지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14일이 끝난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된다.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내용을 14일이라는 내용을 들어야 그때부터 14일 가는 거지, 듣는 거를 수신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럼 보내는 거를 송신이라고 하는데, 송신일로부터 14일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수신일로부터 14일이고, 끝난 날이 아닌 끝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계약의 부활 보시면은 이렇게 미납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됐으면은 부활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은 효력을 회복하는 걸 부활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해지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이내에 부활할 수 있는데, 단 조건이 뭐냐면은 이럴 때 해약한 금을 받지 않았어야 부활이 되는 거지, 다 받아버렸으면 계약이 그냥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때는 밀린 연체 보험료는 당연히 내야 되고, 연체 보험료에다가 그 평균 공시이율의 1%로 가산한 이자도 내고,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할 새로운 시점, 내가 부활하는 시점에 내 건강 상태를 다시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치냐라고 물어볼 때는 역선택 방지가 가장 큰 목적이다가 맞는 복이니까 시험에서 역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 선택해야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소한 절차로 부활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라는 표현을 우린 보기에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부활이 아닌 그 외의 부활들 두 개 더 볼게요. 이름 자체가 특별 부활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미 해약한금을 지급했어요. 강제 집행, 체납, 처분 절차 등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 압류돼서 나라에서 돈을 가져갔다 이 소리입니다. 이때 보험계약까지 계약자 명의로 되어 있는 계약까지 강제로 해지해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나라가 잘못된 게 아니고 돈을 안 갚은 그 계약자가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이럴 경우에 그 계약자가 수익자가 이제 계약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계약자는 빠지면 되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있었을 때 수익자가 기존 계약자한테 허락은 받아야 돼. 기존 계약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이미 지급된 환급금을 다시 보험회사에 낸다면 이제 이 수익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돈 낸 사람이니까 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이 수익자를 계약자로 해서 계약을 부활시켜 주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일반인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7일 이내에 수익자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이미 해약환급이 지급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3년씩 기다려주진 않아요. 며칠 안에 15일 안에 부활 절차를 이행해야 특별히 부활시켜 주겠다라고 하고 지금 제가 특별 부활 이야기할 때 한 번도 언급 안 한 관계자가 있는데 바로 피보험자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특별 부활이 나왔는데 관계자 중에 피보험자가 있다. 이건 틀린 선택지가 되니까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할 때는 피보험자가 나와 있는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당한 계약 전환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부당한 계약 전환이 뭔지 봐야죠. 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같고 보장 범위가 유사한 계약인데 고객한테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이렇게 계약이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되는 거예요. 기존 계약을 해약시켜버리고 그럴 경우에 기존 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그 전에 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지급한 해약환급을 다 다시 돌려내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계약은 취소입니다. 우리 앞서서 배웠던 취소니까 내가 이미 납입한 법률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은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 우리 부당한 계약 전환일 때는 동일한 회사의 이야기만 가능한 거지 다른 회사 계약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종목의 변경은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한해서 보험 종목이 변경 가능하고 가입 금액의 변경은 보험금을 줄이는 걸 우리 감액이라고 하고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봐서 감액된 부분만큼 해약환급을 지급하는데 그 반대인 경우 보험금을 늘리는 증액은 보험회사는 받아주지 않아요. 보험회사는 보장을 늘리고 싶을 때는 신계약을 통해서만 받아주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조정하는 건 안 돼요. 그리고 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은 앞에 살펴봤지만 계약자 변경은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고 수익자 변경은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사고 나기 전까지 누구의 동의는 있어야 된다? 피보험자의 동의는 있어야 되고 피보험자는 절대 변경을 할 수 없다. 이미 해지, 내가 전화해서 해지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는 해지를 반기는 거예요. 특별한 요건이 없어요. 틀린 보기로 회사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지가 가능하다. 아닙니다. 언제든지 전화로 해지한다면 바로 해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건 계약자가 다 전화하는 건데 피보험자도 일종의 해지 비슷한 걸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철회권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망 계약인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배우자 간에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망하면 이런 돈이 나오게 드러날 수 있잖아요. 단 사이가 또는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피보험자가 더 이상 내 몸을 이 계약의 피보험자, 내 생명을 이 계약에 담보로 두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장래를 향하여 철회 가능하다. 즉 오늘까지는 내가 이 피보험자를 인정할게요.
단 내일부터 현 시점부터는 난 더 이상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건 해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그 해약환급은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피보험자는 몸을 담보로 안 하겠다는 뿐인 거고 돈은 계약자에게 지급이 돼요. 틀린 보기로 또 소급하여 처리는 안 됩니다. 이전 계약의 기간에도 다 소급해 주세요는 안 되고 현재부터 미래를 향하여만 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타 약관의 내용 보시면은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받을 돈, 즉 금 또는 반환이란 글자가 나오면은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집에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서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몇 년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고 회사가 나에게 받을 돈, 즉 보험료입니다. 이때는 보험료는 몇 년 이내에 2년 이내에 회사가 나에게 청구 가능한데 굳이 하나 헷갈린 걸 보겠다면은 여기 보시면 보험료 반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쌤 이것도 료인데요 하지 말고 내 눈에 반환이란 글자가 보이면 앞에 글자와 상관없이 몇 년? 3년이 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3년짜리는 뭐다? 금이랑 반환, 2년짜리는 료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볼게요.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아직 우리 대리점, 중개사 이런 거 안 배웠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임직원, 보험설계사,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무관한 사고는 당연히 안 해주겠죠.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해주지만 아닌 경우 볼게요. 중개사로 인한 손해라든지 계약과 무관한, 설계사가 했지만 계약과 무관한 사고는 회사는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재물손괴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설계사분이 계약하려고 갔다 그 집에 도자기를 깼어요. 이것도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개사는 뒤에서 배우게 될 거지만 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소속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개사가 한 잘못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거를 분할해서 받으면 총액은 당연히 분할해서 받는 게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평균 공시율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더 많아지는 거고 분할해서 받을 거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총액은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공시율을 할인한, 즉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할인했단 말이 그만큼 공제하고 주겠다는 소리거든요. 정리하자면 분할 지급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보험나이 계산 보겠습니다. 우리 만나이가 있는데 이 만나이를 반올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즉 만나이를 반올림하여 보험나이를 정할 건데 한번 정해진 보험나이는 내 생일과는 이제 무관하게 내가 계약한 그날 있죠? 그날이 나의 보험나이의 새로운 또 생일이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매년 계약 해당일이 이제 나의 보험나이가 증가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무효 취소 해지라는 그 장표 보실 때 무효 사유에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은 사망사고가 가입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15세 기준은 보험나이가 아닌 만 15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로 보험나이 15세 이상부터는 사망계약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틀린 보기예요. 만 15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보험계약 대출은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환은 언제든지 상환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상환인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 받게 될 해약 환급금에서 미상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틀린 보기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틀린 보기 속아 넘어가지 말고요. 약관 및 안내자료 해석 보겠습니다. 약관의 내용은 공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해도 안 되고 확대 해석해도 안 됩니다. 단 약관 자체가 처음부터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때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도 됩니다. 약관을 애매하게 적어놓은 거는 회사가 잘못한 거니까 이때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리고 약관이란 두꺼운 책이 있고 한 두세 장 되는 안내자료가 있잖아요. 같은 보험 상품이지만 그 내용이 만약에 서로 다르다면 두꺼운 약관을 우선하냐 안내자료를 우선하냐 할 수 있는데 답은 두 개 중에 고객한테 유리한 걸 우선하겠다가 답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오답 보기가 안내 자료와 약관의 내용이 다르면 약관을 우선한다라는 보기에 함정 보기로 많이 고르시는데, 그러지 말고 둘 중에 계약자에게 유리한 걸로 하겠다라는 선택지를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5번 생명보험 언더라이팅과 클레임인데, 언더라이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더가 아래쪽이잖아요. 라이팅이 쓰는 건데 아래쪽에 쓰는 게 보통 서명을 말하는 거고, 이게 결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한글말로는 계약 심사 또는 계약 선택, 즉 회사가 계약을 받아주는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들을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한 정의를 보시면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여 보험료 및 보험금의 한도를 결정하는 것을 언더라이팅이라고 하고, 왜 필요하냐? 역선택 방지. 우리 시험에서 역선택 방지라는 건 정말 좋은 선택지거든요. 항상 기억해 주시고, 위험률 차익 관리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언더라이팅 단계 보시면은 설계사들이 하는 선택인데, 그걸 모집 조직에 의한 선택 또는 청약서 선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설계사에 의한 선택이 1순위고 1단계고, 의적 진단에 의한 선택, 의사의 소견서라든지 검진 기록 등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문가인 언더라이터들이 계약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미심쩍은 계약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계약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이라서 계약 적부 확인까지 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어쨌든 최종 결정은 다시 언더라이터가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언더라이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을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나라는 복이 나오거든요.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시험은 출제 자체를 생명보험협회라는 기관에서 출제를 해요. 그래서 협회가 언더라이터 자격증을 운영하는데 약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이런 것도 해 라고 하니까 알아두면은 문제를 푸는데 좋습니다. 고려 대상 보시면은 언더라이팅에 대표적으로 환경적 언더라이팅, 신체적 언더라이팅, 도덕적, 재정적인데, 환경적 언더라이팅부터 보시면은 어떤 생활 환경에 속해 있냐거든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냐, 위험직이냐 아니냐, 운전을 하냐, 직업을 하냐, 흡연을 하냐 등등을 환경적 언더라이팅, 그리고 연령, 성별, 체격 등을 신체적 언더라이팅, 재정적 언더라이팅은 소득 수준을 말하는데, 시험에서 재정적 언더라이팅을 물어볼 때도 소득 수준, 체격, 그리고 생활 환경, 이런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선생님, 환경이라든지 체격이란 글자가 있으니까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데, 소득 수준이란 글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글자가 내 눈에 보이면 아무리 체격, 환경 이런 글자가 눈에 보이더라도 무조건 재정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적은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재정적은 뭐 때문에 하나요? 그러면 역선택 방지 및 실효 방지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보험을 받아줄 때 일반적으로는 표준체로 받아주거든요. 별 문제가 없으면 표준체고, 표준체보다 다소 위험한 사람을 표준 미달체로 받아줄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기간이 경감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체증성 위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받아주냐 하면 보험료 할증으로 받아줍니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 보기에서 기간이 경감에 따라 위험이 차츰 감소하는 체감성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할 때는 보험금 삭감이라고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우량체 보겠습니다. 표준체보다 위험이 낮은 경우고, 이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보험금, 즉 가입할 수 있는 한도도 더 늘려줍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더라이팅은 보험료 및 보험금의 한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클레임 보겠습니다. 클레임은 언더라이팅이 시작할 때 이야기였다면, 클레임은 끝날 때, 즉 내가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은 회사가 판단해서 나에게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지급 시까지의 업무를 클레임이라고 하고, 큰 틀에서 언더라이팅은 가입 시점에 일어나는 시점으로 클레임은 청구 시점에 일어나는 시점,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업무 내용은 청구, 접수, 사고조사, 조사건 심사, 보험금 지급, 법원 소송 업무, 채권 가압류 등 다 합니다. 우리 시험에 하는 거 이렇게 많은 걸 물어보겠어요? 하지 않는 거 물어보겠어요? 하지 않는 거 물어보겠죠. 뭐 안 합니까? 아까 적부,
적부는 가입할 때 언더라이팅 네 번째 단계였잖아요. 이거는 언더라이팅 이야기구나. 그리고 보험금 한도, 우량치 이야기할 때 했죠. 보험금 한도를 더 가입할 게 늘려주고 이런 거는 다 언더라이팅 시점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격 요건은 충분한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고 약관 및 이런 법규의 올바른 적용 능력,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도 있어야 된다. CKA류 자격증 등이 필요하다. CKA류, AKA류, FKA류 이런 영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영어 자격증은 언더라이팅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클레임 자격증에 이런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김토리쌤 3장 보험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영업 윤리의 기본 원칙은 당연하게도 보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를 삼고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건데, 틀린 보기로 회사의 권익보호 또는 설계사의 권익보호 이렇게 되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보 제공 보면은 상품 설명서 그리고 청약서, 계약 관리 내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서류들을 어떤 단계에서 지급하냐가 질문입니다. 그래서 설명서란 단어가 나올 때는 권유 단계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제공을. 다 가입하고 나서 설명서 주진 않아요. 가입하기 전에 고객님 설명서 한번 보시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약서는 가입할 때 당연히 청약서는 청약 단계에 주는 거고, 가입하고 나면은 연 1회 이상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가 관리 내용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개 더 나온다면 일반 계약은 연 1회 이상 제공하고 변액 계약은 분기별 1회 이상 계약 관리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대 기본 지키기라고 해서 취소 사유 볼 때 청약자로 외운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3대 기본 지키기는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해야 되고, 약 간의 교부 및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고, 자필 서명 안내 및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때 가족 간에는 대신할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안 돼요. 그리고 위반하게 되면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료 수령, 현금으로 보험료를 직접 받는 경우도 아직 덜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사 이름의 영수증을 교부해야 되고 설계사 이름의 영수증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일일수금, 우리 일수라고 하는 그런 변칙적인 방법으로 수금하는 건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 활동 내용 보겠습니다. 보험 사기는 크게 연성 사기와 경성 사기로 구분할 텐데, 연성 사기는 그냥 가벼운 사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손해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우리 나이롱 환자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완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입원하고 있다든지 고지 바늘, 몸무게를 살짝 줄여서 고지했다든지, 이런 대신에 이런 사기들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인원은 없습니다. 간접적 피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사기를 연성 사기라고 하고, 의도적 조작이 아니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아요. 단 경성 사기는 이 연이 부드러울 연이고 경이 굳어 있거나 딱딱한 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딱한 사기, 무거운 사기인 거예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고, 극단적인 예시가 방화, 살인 등 피보험자를 해치는 행위로 직접적인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경성사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사기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생기기 전에는 사기죄로 처벌했었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답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법에 의한 처벌 정도와 사기죄에 의한 처벌 정도의 금액이 같다라고 나오면 틀린 보기입니다. 특별법은 10년에 5천, 사기죄에 적용하던 처벌은 10년에 2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역은 형사처벌이거든요. 형사처벌에 맞는 단어는 징역이랑 벌금이 짝꿍이 되는 겁니다. 과태료나 과징금은 행정처벌이기 때문에 여기선 쓰지 않습니다. 사기계약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비해 고액 또는 다수 보험 계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을 중복한 것은 사기계약이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내가 더 해봤자 더 많이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기계약이 아니고 좀 잘못된 계약이다. 이 사람이 무지한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비연고성 및 자발성 계약도 대표적인 사기계약의 특성입니다.
설계사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나를 아무도 모르는 비연고지에 가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기꾼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이런 사기의 특징은 복합적인 다른 범죄를 유발하고 우리 보험금 청구를 아까 3년 안에 할 수 있댔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흘러버리고 나면 입증이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화,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틀린 보기로 개인화되고 있다는 건 틀린 보기고 그리고 이런 보험 사기가 늘어나면 할수록 선의의 계약자에게 결과적으로는 사기 피해가 넘어오거든요. 이걸 전가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마인드가 내가 보험료 내서 내가 돈 받는데 이게 왜 사기냐 한데 그럼 안 돼요. 죄의식이 부재되어 있습니다.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험 사기라는 게 연성 사기에서 경성 사기로 가는 추세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최근에 다시 생계형 위주인 연성 사기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 그리고 보험업계에서 하는 노력 이걸 구분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 하는 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고 표현하고 보고 듣고 말하기 게이트키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 이건 정부 측에서 하는 거다. 그리고 보험업계에서 하는 노력은 SOS 생명의 전화 그리고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으로 다 들어줄게 힐링톡톡 마음 키우곰 감정 가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런 단어들이 내 눈에 보이면 아 요거는 보험업계에서 하는 거구나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거는 보고 듣고 말하기 게이트키퍼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데 구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유명인들 즉 연예인들이나 뭐 정치인들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면은 심리적 동조를 일으켜 자살이 급증하는 현상을 무슨 효과라 부르냐 이런 보기 간간히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베르테르 효과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문제풀이 영상 같이 준비했으니까 문제풀이 보면서 방금 배우신 거 잘 다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토리 쌤